문이 반쯤 열리자 따뜻한 빛이 밤 공기 위로 얇게 흘렀다. 박 여사는 문틈 사이로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들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괜찮아,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현관에 보송한 매트, 구두장 위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던 비누 냄새, 거실로 퍼져나오는 온기.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다. 박 여사는 내 어깨를 받쳐 부축했고 소파에 앉자마자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었다. 손이 얼음 같네. 그녀가 내 손을 감싸쥐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서히 손등으로, 팔꿈치로, 가슴으로 퍼졌다.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짧게 울렸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가 내 앞에 놓였다. 컵 가장자리가 내 입술을 살짝 데웠다. 뜨거움이 혀를 타고 목구멍으로 내려가자 걸려있던 숨이 조금 풀렸다.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을게. 그래도 말하고 싶으면 천천히. 박 여사의 말은 자리를 먼저 내주고 한 발 물러서는 친절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막혀 소리는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내 안에서 일어나던 소란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는 내 눈치만 보지 않았다. 곧장 책상으로 가 전화기를 들었다. 숫자를 누르는 손이 익숙했다. 네. 13666이죠.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이주 여성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안전이 필요해요. 낮게 또박또박 말하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베트남어 통역도 가능하다고요? 좋아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누군가의 침착한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정리하듯 지나갔다. 박 여사는 내게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천천히 말해. 괜찮아. 여긴 안전해. 통화가 연결되자 베트남어로 된 부드러운 인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 안전한가요? 그 말에 나는 무너질 뻔했다. 오랫동안 기다린 문장이었다. 네. 지금은 이웃집이에요. 안전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들은 제자리를 찾아 나왔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종일 햇볕이 든 방처럼 고르고 근사했다. 지금은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서울의 이주여성 지원센터와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밤은 이웃분 댁에서 머물 수 있나요? 나는 박 여사를 보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아침 센터에서 안내하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터미널에서 만나 드릴 수도 있어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나요? 괜찮아요. 자동처럼 입 밖으로 나온 단어 뒤에 상담사의 조심스러운 침묵이 이어졌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은 쉬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박 여사가 내 옆에 앉아 담요 끝을 한 번 더 당겨 덮어주었다. 이 동네는 입이 무겁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다 보였어. 네가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도, 저녁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도, 내가 너무 늦게 손을 내민 건 아닌지.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나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감사를 말하고 싶은데 혀가 먼저 떨렸다. 고마워요. 어눌한 발음의 고마움.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가만히 내 손을 두드렸다. 고마운 건 내가 해야지. 그녀는 작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번호 몇 개를 적어주었다. 1366, 서울센터, 그리고 그녀의 번호. 혹시 모르니 이건 가방에 넣어둬. 그리고 말없이 신발장에 가서 두툼한 양말과
자신의 딸이 쓰던 운동화를 꺼내왔다. 내 사이즈랑 비슷할 거야. 나는 그 운동화를 신어보았다. 발끝에 따뜻함이 모였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데서 목도리와 작은 핫팩도 꺼내와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모든 것들이 말 대신 내 어깨를 감쌌다. 밤이 여전히 깊었지만 그 깊이는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불을 낮추고 대문과 창문을 다시 확인했다. 바깥에서 바람이 스치며 대문 표면을 가볍게 긁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나는 잠시 굳어섰다가 박 여사가 내 어깨를 쓸어내리자 숨을 내쉬었다. 여긴 안전해. 다시 한번. 그녀는 내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다.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흰 이불이 얌전히 접혀 있었고 베개에서는 햇볕에 말린 세제 냄새가 났다. 벽 장식도 시계의 초침 소리도 낯설지 않았다. 낯선 것 속에서 처음으로 낯익은 감각.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몸에서 긴장이라는 금속성의 감각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눈을 감기 직전 박 여사가 문틈에서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말해도 돼. 오늘은 자.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밤사이 몇 번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멀리서 난개들의 나지막한 짖음. 귀는 여전히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는 듯 날카로웠지만 몸은 한 겹의 안전 위에 놓여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스르르 멀어지는 공포의 꼬리가 있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내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마이, 마이, 마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의 박동이 조금 더 규칙적으로 돌아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선언했다. 살아남았다. 이제 살아가야 한다. 새벽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박 여사가 작은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이 날리는 흰밥, 달걀지단, 조그맣게 썬 김치. 서울까지 가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그녀는 내 목도리를 다시 매주고 운동화 끈을 한 번 더 묶어주었다. 터미널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채 올라타자 히터가 켜지며 아퓨리의 성애가 천천히 걷혔다. 어둠에 잠긴 들판, 비닐하우스의 희미한 윤곽이 뒤로 밀려났다. 차 안에서 박 여사는 아주 가끔만 말을 했다. 묻지 않기 위해서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느린 트로트가 창문에 가볍게 부딪혔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그녀는 표를 끊어 건넸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도착하면 센터에서 나온 분이 이름을 들고 기다릴 거야. 종이표 위로 파란 글씨가 선명했다. 그녀는 내 손에 작은 봉투도 쥐어주었다. 많진 않지만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게 있어.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받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나는 끝내 고개를 숙여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그러나 이번의 울음은 숨는 울음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앞으로 가는 울음이었다. 버스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꼭 잡았다. 그래도 무서우면 돌아서 우리 집으로 와. 문 열어둘게. 버스는 길고 안정적인 숨을 쉬듯 출발했다. 창밖으로 논과 밭, 낮은 지붕들, 얼어붙은 가을이 스쳐갔다. 자리를 잡고 앉자 주머니 속 종이들이 손끝에 닿았다. 번호, 이름, 지도. 나는 한 번 더 확인했다. 심장이 빠르게 쿵쿵 지나갔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와 같으면서도 달랐다. 눈가의 경계가 조금 풀리고 입술의 색이 살아났다. 어느 순간 보기가 떠올랐다. 꼬리를 흔들던 작은 몸, 햇빛 아래 반짝이던 눈, 가슴이 저릿했지만 나는 그 이미지의 작별을 말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구해야 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터미널의 천장 불빛이 하늘처럼 높았다. 가방을 메고 인파 사이를 걸어 나오자 마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패딩에 따뜻한 미소, 이름표에는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이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곧바로 통역에게 전화를 걸어 이어줬다. 베트남어가 다시 내 귓속으로 흘러들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그 말에 나는 버스의 흔들림과 함께 갔던 마음의 떨림이 조용히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센터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었고 복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작은 회의실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다. 이름, 연락처, 긴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사람. 지은 씨는 문장 사이사이에 말했다. 여기는 당신의 편이에요. 오늘은 씻고, 쉬고, 먹고. 내일 상담을 받으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정해요. 그녀는 말끝에 한 번 더 덧붙였다. 법적인 절차를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의 속도에 맞춰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속도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따뜻하게 남았다. 샤워실의 따뜻한 물이 피부를 타고 흐르자 내 몸과 마음에서 밤의 냄새가 조금씩 떠나갔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센터에서 준 수면복을 입었다. 방 안창가에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희미하지만 어두움을 밀어낼 만큼 부드러운 빛. 침대에 앉아 나는 휴대전화를 켰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다. 박 여사였다. 잘 도착했니? 나는 네, 잘 도착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 곧바로 이모티콘 하나가 왔다. 손을 꼭 잡은 그림. 나는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며 웃었다. 지은 씨가 문을 두드렸다. 내일 아침 상담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할 거예요. 안전하게, 법적으로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에 잠깐 돌아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안내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방 안의 조명처럼 따뜻하고 흔들림 없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나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이마에 올렸다. 심장이 어제와 다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름을 붙이자면 희망. 긴 복도 끝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작은 등불 하나가 내 안에서 켜졌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한 점의 빛이 방향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나는 다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센터의 작은 회의실에서 지은 씨와 상담사가 마주 앉았다. 하얀 보드에 4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졌다. 증거는 크게 4가지예요. 지은 씨가 동그라미를 하나씩 짚었다. 의료 기록, 디지털 기록, 상황 기록, 증언. 단어들이 또박또박 내 귀에 박혔다. 상담사는 내 쪽으로 따뜻한 차를 밀어주며 덧붙였다. 오늘 당장 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안전한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안전한 선이라는 말이 내 등줄기를 감싸 안았다. 먼저 우리는 병원에 들렀다. 의사는 내 팔과 어깨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여튼 자국과 긴장으로 굳어있는 근육. 의사는 천천히 묻고 나는 필요한 만큼만 대답했다.
자주 놀라거나 잠에서 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진료 기록지에 조용히 글씨를 적었다. 상해 진단서와 상담 소견서를 드릴게요.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와 트레이에 포근히 안겼다. 문서의 모서리들이 반듯했고 그 반듯함이 내 안의 흔들림을 잠시 진정시켰다. 센터로 돌아와서 지은 씨는 휴대전화 설정을 도와주었다. 이건 자동 백업이에요. 촬영하면 곧바로 클라우드에 올라가요. 화면 구석에 작은 구름 아이콘이 생겼다. 우리는 휴대전화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2024 증거,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찍는 설정을 켜자 숫자들이 화면 끝에 작은 발자국처럼 따라붙었다. 상담사는 아주 조심스레 말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오늘 돌아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박 여사님이 근처에서 기다리세요. 위급하면 펠스 2로 바로 연결되도록 단축키도 설정해 드릴게요. 내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다시 그 집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빈손이 아니라 계획이 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 박 여사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아버지는 경로당, 남편은 읍내, 어머님은 장보러. 문장의 사이사이에 그녀의 빠른 숨이 느껴졌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에 섰을 때 겨울 바람이 앞머리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하우스 빗닐은 여전히 얇은 속삭임을 냈다. 골목을 돌자 보기에 낮은 짖음이 들렸다가 금세 멎었다. 나는 담장 안쪽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며 뒷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바닥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났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작은 빨간 점이 화면 구석에 깜빡거렸다. 부엌 문턱을 넘자 익숙한 김치 냄새가 조금, 금속과 세제 냄새가 조금 섞여왔다. 싱크대 옆 나는 벽시계를 찍었다. 초침이 정확히 2시 17분을 가리켰다. 그 아래 아침 6시 기상, 밥, 설거지, 밭, 점심, 밭, 저녁 준비라고 적힌 종이가 자석에 붙어 있었다. 나는 종이를 여러 각도에서 찍었다. 그 종이는 내 하루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압축된 지도였다. 이어서 그릇장 아래 서랍을 당겼다. 비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작은 봉투 묶음이 나왔다. 가장 아래쪽 누렇게 다른 봉투에 내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마이.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내 여권, 표지를 가리며 내 이름이 보이는 부분만 살짝 비추어 사진을 찍었다. 봉투를 다시 같은 자리에 넣고 서랍의 손잡이를 한 번 더 촬영했다. 내 숨이 모서리에 닿아 얇게 흔들렸다. 방으로 들어가 내가 쓰던 노트를 집어들었다. 페이지 한쪽에는 내가 옮긴 박스 수가 빼곡했다. 5, 12, 23. 숫자 위에 그림자 같은 얼룩이 있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찍고 침대 옆 벽에 얼룩도 찍었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바람이 만든 좁은 금은 사진 안에 고스란히 남았다. 옷장에 숨겨두었던 작은 가방도 꺼냈다. 로션, 속옷 한 벌, 펜 하나. 그 가벼운 무게가 오늘의 긴장과 기묘하게 균형을 이루었다. 현관 쪽으로 나서려는데 떨어지는 발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본능적으로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나는 즉시 부엌 뒤편 다용도실 문으로 몸을 숨겼다. 세탁기 표면이 차갑고 매끈했다. 손등이 닿는 자리에 내 천이 얇게 번졌다. 발소리는 대문 앞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곧 멀어졌다. 바람이 문을 건드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다용도실 문을 열고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손목이 작게 풀리는 느낌. 담장 밖 골목으로 나와 몇 걸음 더 멀어졌다. 박 여사는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사진 아이콘 위로 숫자 12가 떴다. 잘했어. 그녀가 작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 멀어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 뒤꿈치가 아직 덜덜 떨렸다. 마을 어귀까지 걸어 나오자.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상담사가 말해준 대로 통화 녹음을 켰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여권 어디 있어요? 잠깐의 침묵 뒤 익숙한 한숨.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는 한 번 더 물었다. 제가 가지면 안 돼요? 그의 답은 빠르게 떨어졌다. 지금은 안 돼. 문제 일으키지 말고. 통화가 끝나고 파일 이름 옆에 시간이 찍혔다. 0447. 짧았지만 충분했다. 한 당사자가 참여한 통화 기록. 지은 씨가 말했듯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였다. 손끝이 덜 떨리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 가는 길. 복도의 창문 몇 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 작은 거울로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나는 걸음을 멈추고 조금 뒤를 돌아다 보았다. 멀리 담장 너머로 보기에 귀가 잠깐 보였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지만 나는 속으로 인사했다. 잘 있어. 언젠가 다시. 바람이 내 목도리를 가볍게 감아 올렸다. 센터에 도착하자 지은 씨는 내 앞에 노트북을 펼쳤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테이블 위에 깔린 것은 작은 우주 지도 같았다. 폴더, 파일, 날짜, 장소,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 한쪽 칸에,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이 다른 칸에, 통화 녹음은 또 다른 칸에, 복사본을 2벌 만들고 하나는 외장하드에, 하나는 클라우드와 이메일에. 지은 씨가 말할 때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 위로 정갈하게 움직였다. 나는 옆에서 작게 숨을 고르며 박 여사의 진술서 초안을 읽었다. 그녀의 글씨는 반듯했고 사실만이 적혀 있었다. 저녁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밤의 울음을 참는 듯 보였음. 문장의 말미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 그 점 하나가 나를 지탱했다. 상담사는 기록지에 오늘의 경로를 덧붙였다. 귀가, 증거 채집, 안전 확인, 센터 복귀.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썼다. 잘했다. 그 2글자는 칭찬이라기보다 생존 신고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물었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해요? 상담사는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준비는 반이에요. 이제 신고와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이 정한 속도로 가요. 내 속도가 이렇게 느린가. 한숨 대신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느리지만 분명 앞으로 가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다. 오늘 찍은 사진 몇 장을 다시 보았다. 시계, 벽, 종이, 서랍, 봉투, 내 이름, 살아있는 것들의 경계가 사진 속에서 더욱 분명했다. 나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한 줄을 썼다. 나는 나를 지킨다. 글자는 작았지만 화면 속에서 또렷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자. 낮의 발소리와 숨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렸다. 키보드가 닫히는 소리,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오는 소리, 구름 모양 아이콘 옆에 작고 푸른 체크, 확인됨.
업로드됨, 안전하게 보관됨. 소리들이 처음으로 내 편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을 모아 나는 마음속에 작은 상자를 만들었다. 상자에는 이름이 붙었다. 증거. 그리고 또 하나. 희망. 두 상자는 나란히 놓였고 나는 둘 사이에 이불처럼 누워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내일. 나는 법정으로 가는 문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설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살아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아침 공기가 유리잔처럼 맑았다. 센터 창문을 연히 겨울빛이 방 바닥을 얇게 덮었다. 나는 어젯밤 정리한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의료, 사진, 녹음, 진술. 각각의 폴더 이름이 내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다. 지은 씨가 문을 두드렸다.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깊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작은 진동처럼 떨렸다. 그 떨림 위로 그녀가 따뜻한 물이 담긴 텀블러를 얹어 주었다. 입천장만 적셔도 좋아요. 오늘은 긴 숨이 이길 거예요. 법률 지원 변호사와의 사전 면담실에는 하얀 보드와 기다란 테이블이 있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말할 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증거, 그리고 당신의 의지. 그는 마커로 세 단어를 적고 가로선을 그었다. 사실은 시간 순서로.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였고요. 의지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통역사가 내 표정을 읽듯 조심스럽게 말들을 옮겼다. 나는 수첩에 간단한 타임라인을 적었다. 베트남, 중계, 첫 만남, 전라도, 하우스, 폭력, 도피, 센터, 병원, 증거. 줄마다 심장이 짧게 반응했다. 마지막 줄에서 나는 펜을 잠깐 멈추었다. 법정. 글자가 종이 위에 진하게 앉았다. 우리는 진술 연습을 몇 번 했다.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면 나는 숨을 가다듬고 답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또 두려웠습니다. 가족이란? 베트남의 가족과 여기의 가족, 두 곳 모두. 통역사가 내 말의 온도를 유지한 채 한국어로 옮겨주었다. 때로 내 문장은 길게 밖으로 나가다 길을 잃었고 변호사는 그때마다 가볍게 방향을 잡아주었다. 핵심을 놓치지 말아요.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말들이 당신을 닫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왜 말하려 하는지.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내 안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소리가 났다. 지은 씨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해요. 당신의 속도로. 법원 청사는 생각보다 높고 조용했다. 회색 바닥 위에 구두 소리가 길게 퍼졌다가 사라졌다. 벽에는 오늘의 재판 일정이 적혀 있었다. 내 사건이 적힌 줄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나는 내 이름을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불렀다. 마이. 증인 대기실 의자는 나무 냄새가 났다. 손바닥을 기대자. 나무의 거친 결이 내 피부에 닿았다. 지은 씨가 작은 꿀사탕을 건넸다. 말문이 막히면 천천히 녹여요. 나는 사탕을 혀끝에 올려놓았다. 달큰한 기운이 입안에서 천천히 퍼졌다. 그 달콤함 위로 긴장과 두려움이 얇게 흘렀다. 직전 회의실에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혹시 마주치면 시선을 바닥에 두세요. 법원은 당신 편이에요. 재판장님도 보호 조치를 이미 승인했어요. 나와 상대를 직접 보지 않게 해주는 차단막이 설치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등줄기에 얇게 붙어있던 얼음이 조금 녹았다. 그러나 문고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은 다시 높아졌다. 서기에게서 호출이 왔다. 증인 들어오세요. 다리 근육이 낯선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워졌다. 그럼에도 발끝은 앞으로 기울었다. 문을 통과하는 사이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마이, 부서지지 말자. 법정 안은 고요했고 고요함이 더 커 보였다. 정면에는 국기가, 그 아래에 재판장이 앉아 있었다. 양옆으로 검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있었다. 차단막 너머로 흐릿한 윤곽들이 보였지만 나는 거길 보지 않았다. 증인석에 서자. 서기가 성경 대신 진실의 무게를 묻는 문장을 읽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진술할 것을 맹세합니까? 내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분명했다. 네, 맹세합니다. 통역사가 베트남어로 한 번 더 그 문장을 내게 건넸고 나는 마음속에서도 한 번 더 답했다. 맹세한다. 검사는 먼저 사실을 확인했다.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어떤 경로로 살게 되었습니까? 여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질문은 서늘했고 그래서 오히려 안전했다. 나는 준비한 시간 순서대로 말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단어들 사이에 숨이 걸리면 통역사가 내 말의 결을 놓치지 않고 잡아주었다. 내가 사탕수수라고 마음속에서 부르던 하우스 이야기를 할 때 재판장의 표정이 잠시 움직였다. 노동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요? 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짧음 속에 내 두 계절이 들어 있었다. 검사는 사진과 녹음을 차례대로 제출했다. 벽시계와 일정표가 스크린에 떴다. 내 여권이 들어있던 서랍 손잡이의 다른 금속, 내 노트의 페이지, 박스 개수들, 통화 녹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재생되었다. 지금은 안 돼.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음성이 법정 공기 위로 얇게 흘렀다. 내 심장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금방 균형을 되찾았다. 지은 씨가 내 손 뒤를 살짝 눌렀다. 살아있어. 괜찮아. 그 무언의 문장이 손등 피부로 번졌다.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은 달랐다. 당신은 한국에 오기 위해 중개 결혼을 선택했죠. 금전적 이유가 있었나요? 네, 가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조금 힘들었다고 해서 그 순간 변호사가 재빨리 반박했다. 폭력과 착취는 조금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 측 변호사를 제지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처음부터 신고하면 됐지 않습니까? 나는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혔다. 매일이 무서웠습니다. 여권이 제 손에 없었고 이웃들조차 말하지 않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살아남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법정에 내 말이 놓였다.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겹치지 않고 깨끗하게. 박 여사가 증인석에 서는 순간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주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늦은 밤, 우리 대문 앞에 선 적도 있고요. 그날 밤, 아이 같은 눈으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과장도 장식도 없었다. 그래서 더 멀리 갔다. 내 가슴 안에서 작은 파도가 일렁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정확히 알았다. 재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안내 방송처럼 내 귀를 지나갔다. 증인은 피고인들을 똑바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은 법원을 통해서만. 보호 조치의 문장이 내 주변에 반투명한 벽을 세웠다.
나는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공간을 내 쪽에서 읽었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다. 차단막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 너무 익숙한 숨고르기. 그러나 그 소리들이 더 이상 명령이 아니었다. 오늘 이 공간의 질서는 내가 알던 집의 질서와 달랐다. 말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고 듣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다. 그 단순한 원칙이 내게는 혁명이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오늘 법정에 서서 무엇을 바랍니까? 나는 준비하지 않은 문장에서 멈칫했다. 혀끝으로 꿀사탕의 마지막 조각을 굴렸다. 달콤함이 잦아드는 그 순간 나는 답했다. 제가 겪은 일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통역사가 내 말을 옮길 때 그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한 떨림이 섞였다. 나는 그 떨림을 알아들었다. 우리가 지금 같은 바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증인석을 내려와 대기실 문을 닫자. 다리가 한꺼번에 가벼워졌다가 무거워졌다. 지은 씨가 물을 건넸다. 숨. 나는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변호사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우리가 맡을게요. 그의 말에 내 어깨에서 오래된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났다. 바깥 복도 창문으로 빛이 한 줄 들어왔다. 우리는 그 빛 아래 잠시 섰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정확한 침묵이 있었다. 견디고, 말하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침묵. 법원을 나와 계단을 내려갈 때 귓속에서 오래된 소리들이 섞여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우스 빈일의 떨림, 냉장고의 웅궁거림, 철문이 덜컥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뒤로 멀어졌다. 대신 새로운 소리가 자리를 채웠다. 종이의 사각거림, 도장에 쾅 하는 소리, 변호사가 펜을 닫는 딸깍 소리. 소리들은 차갑지 않았다. 규칙과 절차라는 이름의 촘촘한 그물 같았다. 그 그물 위에서 나는 잠깐 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만들었다. 나는 끝까지 간다. 아직 판결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발걸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을 지났다. 계단 아래에서 지은 씨가 미소 지었다. 밥 먹으러 가요. 뜨거운 국물로. 나는 웃었다. 오늘 나는 법정에 서 있었다.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무엇보다도 나를 앞으로 밀었다. 선고 공고문을 확인한 날부터 달력의 숫자들이 유난히 또렷했다. 작은 사각형들 사이로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두면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 동그라미가 안쪽으로 조용히 수축했다. 선고일 아침, 나는 센터에서 빌린 검은 코트를 걸치고 박 여사가 건네준 목도리를 한 번 더 고쳐맸다. 손등에 닿는 털실의 보드라움이 심장의 박동을 천천히 가라앉혔다. 지은 씨와 눈을 맞추자. 그녀는 말 대신 텀블러를 내밀었다.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듣고 말하는 일보다 듣고 견디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을 알았다. 법원 복도는 오전의 냄새가 났다. 깨끗이 닦인 바닥, 복사기에서 갓 나온 종이의 미열, 사람들의 작은 기침, 대기석에 앉자 나무 팔걸이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았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판결은 당신의 잘못도 공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사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어떤 줄을 느슨하게 풀었다.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문장을 베트남어로 내게 올려놓았다. 단어들이 두 언어로 겹쳐지자 마치 두 손으로 같은 끈을 묶는 기분이었다. 호출음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한 줄로 입장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짧게 법정의 공기를 정리했다. 나는 차단막의 투명한 경계 뒤에 섰다. 눈을 내리깔면 교수대 위로 재판장의 손만 보였다. 그 손이 종이를 넘겼다. 종이와 종이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의 거리를 나는 숨으로 메웠다. 주문을 선고한다. 한국어의 어순이 내 귓속에서 맑은 물줄기로 흘렀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5년. 숫자가 공기 중에 떠올라 내 이마에 가만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화라는 숫자에 내 지난 계절들이 묵음으로 일제히 반응했다. 어깨를 통해, 척추를 통해, 발끝까지 나는 무릎을 굳게 붙잡았다. 재판장은 잠깐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말은 건조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았다. 내 이름은 판결문 안에서 피해자로 불렸다. 그 이름이 주는 처연함과 안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피해자라는 단어는 결코 내 모든 것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나를 지키는 이름이었다. 양형 이유가 이어졌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가정 내에서의 위계와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디지털 기록 등이 서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의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설명의 문장들이 내 앞에 고르게 깔렸다. 나는 단어마다 작은 표시를 달듯 고개를 아주 약간씩 끄덕였다. 나에게 유리한 말들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문장으로 읽어주고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그동안 내 안에서만 울리던 목소리가 비로소 바깥의 법과 시간 위에 자리 잡는 순간, 그 순간의 온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눈이 맑아지는 온도였다. 차단막 저편에서 낮게 들썩이는 기척이 한 번 있었다. 익숙한 숨고르기, 그러나 오늘은 그 숨이 나의 움직임을 지휘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 몸이 오늘은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결이 끝나자 망치가 다시 한번 짧게 내려앉았다. 목 안쪽에 있던 매듭이 풀리며 나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피해자의 체류와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것은 법정의 말이 행정의 문까지 닿는 다리 같은 문장이었다. 문을 나와 대기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무릎이 한 번 접혔다. 지은 씨가 즉시 팔을 내밀어 내 팔꿈치를 받쳤다. 괜찮아요. 내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맙습니다. 박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보다 따뜻했다. 잘 견뎠어. 그 말에서 나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원래 문장을 들었다. 변호사는 간단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항소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오늘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절차는 우리가 안내할게요. 우리는 법원을 나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겨울 햇빛이 계단 난간에 금빛 줄무늬를 그어두고 있었다. 그 빛 위로 내 손을 얹었다. 금속의 차가움과 햇빛의 따스함이 동시에 손바닥을 지나갔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어제의 소리들이 반층씩 내려앉았다.
하우스 빗일의 떨림과 덜컥거리는 철문 소리는 탁한 매질 속으로 사라지고 도장의 소리와 종이의 마찰음이 대신 자리를 채웠다. 바람이 목도리 끝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나는 목도리를 여며 심장 근처까지 감쌌다. 여기는 춥고 나는 살아 있었다. 오후, 우리는 외국인청의 작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센터에서 미리 준비해준 서류, 판결문 사본, 상담 기록, 보호명령 확인서. 담당자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컴퓨터 화면에 내 이름이 떴다. 한글로 적힌 내 이름, 마이가 파란 줄 위에 반짝였다.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체류 자격이 승인됩니다. 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임시 문서로 신분을 증명하실 수 있어요. 직원의 음성은 사무적이었지만 그 사무성 자체가 나를 안심시켰다. 규정과 절차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라 제도와 약속 속에서 내 자리를 얻는 일. 나는 종이를 받아 두 손으로 반듯하게 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을 살짝 눌렀다. 아팠다기보다 선명했다. 청사를 나오며 우리는 잠깐 벤치에 앉았다. 지은 씨가 초콜릿 하나를 나누어 주었다. 입안에서 달콤함이 천천히 풀렸다. 이제 어떻게 느껴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여러 색의 감정이 동시에 반짝였다, 사라졌다. 안도, 슬픔, 기쁨, 공허, 그리고 조용한 힘. 바람이 다르게 불어요. 내가 겨우 찾아낸 문장이었다. 그녀는 웃었다. 충분해요. 박 여사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그녀가 써준 짧은 메모가 있었다. 문이 닫힐 때도 창은 열려 있다. 송을 씨가 햇빛 아래 반짝였다. 저녁 무렵 센터 숙소의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자동차들이 줄지어 신호를 건너는 소리가 파도처럼 들렸다. 나는 오늘의 기록을 노트에 적었다. 법원, 선고, 승리. 그리고 작은 하트 하나.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 멀리 있지 않다. 언젠가 내게 이 문장을 믿을 수 없는 날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믿을 수 있었다. 믿는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사실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내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휴대전화 앨범을 넘겨보았다. 벽시계, 일정표, 서랍 손잡이, 여권 봉투, 그리고 오늘 새로 찍은 사진 한 장. 외국인청 앞에서 지은 씨, 박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셋이 코트를 여민 채 서 있고 뒤에는 푸른 하늘과 회색 건물이 반씩 들어왔다. 화면 속 내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더해져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빛이 고였다. 화면을 끄며 나는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베트남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말없이. 선고의 날은 내게 승리였지만 환호는 아니었다. 조용한 고개 끄덕임, 오래된 피로를 내려놓는 한숨, 눈가에 맺혔다 사라지는 작은 물방울. 그러나 이 모든 조용함이 모여 내 안에서 큰 소리를 만들었다. 살 수 있다. 내 이름은 오늘도 내 편이었다. 그리고 법은 오늘 내게 눈과 귀가 있었다. 나는 등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에서 바람이 새벽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났다. 이불 속에서 두 손을 모아 다음 페이지의 제목을 떠올렸다. 새로운 시작. 아직 쓰지 않았고 이미 시작된 문장.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만큼은 정의가 이겼다. 그리고 나는 그 정의 위에 조심스레 내 내일을 올려놓았다. 판결이 끝난 다음 날, 나는 노트 첫 장에 굵은 글씨로 네 단어를 적었다.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글자를 적고 나니 방 안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창문을 열면 겨울빛이 얇은 시트처럼 바닥을 덮고 멀리서 버스가 정류장을 떠날 때 내는 긴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렸다. 긴장과 불안이 몸에서 마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이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천천히 펴고 쥐었다. 송금 사이로 작은 결심이 움직였다. 두려움이 남아 있어도 나는 내 걸음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센터의 도움으로 얻은 원룸은 손바닥 2개를 펼친 만큼 작았지만 나에게는 우주만큼 넓었다. 금속 열쇠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내 이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작은 선인장이 있었다.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인지 센터에서 마련해 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조심스레 물 한 스푼을 떠주었다.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싱크대에 손을 얹었다. 여기는 내 방. 말로 내 공간을 표시하자. 벽이 한번 가만히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첫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 모서리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던 발자국 소리에도 움찔했지만 문은 내가 닫았고 키는 내 베개 밑에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밤은 끝까지 건너졌다. 다음 주부터 구청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다. 첫날. 교실 칠판에는 분필로 안녕하세요가 크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반갑게 박수를 치며 각자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내 차례가 오자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장 사이로 떨림이 한 줄 섞였지만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다. 아주 좋아요.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과 한 줄에 앉아 우리는 같은 자음과 모음을 배웠다. 같은 달력을 살고 다른 기억을 품고 그런데 오늘만큼은 같은 칠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문법은 내게 새로운 게임 같았다. 이, 가와 은, 는, 을, 르리 문장 안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상상하면 조금 덜 헷갈렸다. 의 발음을 연습할 때는 입술을 오래 붙잡고 있으니 자꾸 웃음이 새어나왔다. 단어장을 사서 형광펜으로 색을 칠했다. 분홍색은 음식, 파란색은 장소, 노란색은 감정. 감정에는 유난히 색칠이 많았다. 설렘, 두려움, 안도, 고요, 용기. 버스 안에서는 창문 밖 안내방송을 몰래 받아 적었다. 이번 정류장은 목소리가 멈출 때마다 나는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따라 말했다. 다음 역은 희망. 센터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었다. 나는 일단 바리스타 기초 과정에 등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테이블 위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놓여 있고 마룻바닥엔 오래된 커피 향이 스며 있었다. 강사는 콩을 갈아 포터필터를 탬핑하는 법부터 가르쳤다. 손바닥으로 고르게 누르는 순간 나는 오래 잊고 있던 손의 기쁨을 기억했다. 우유 스팀이 시작되면 얇은 피리가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우유의 숨소리를 들어요. 강사가 말하자 나는 귀를 기울였다. 거품이 너무 크지 않게, 너무 작지 않게. 라떼아트를 배우던 날, 내가 그린 하트는 비뚤어졌지만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을 만큼 따뜻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그 따뜻함이 내 손목을 지나 팔꿈치에 머물렀다. 괜찮아.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내 손이 내 손을 응원했다. 훈련이 끝나면 근처 김밥집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했다. 설거지와 청소, 가끔 주문받기. 사장님은 내 한국어가 막히면 천천히 해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보탰다. 바쁜 저녁 시간이 지나면 남은 어묵국을 작은 종이컵에 담아 내밀었다. 김이 올라오는 순간 하루의 매서움이 잠깐 풀렸다. 첫 월급날 봉투 대신 통장으로 찍힌 숫자를 지문으로 눌러 확인했다. 입금 8,000원. 작은 환호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터졌다. 센터에서 도와준 외국인 등록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 계좌 이체를 했다. 베트남, 엄마. 비밀번호를 눌러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시간. 나는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같았다. 그날 밤 베트남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내 이름으로 돈 보냈어. 순간 전화기 너머로 바람소리 같은 침묵이 흘렀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마이야, 수고했다. 동생들이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언니, 한국말은 어려워? 응, 어려워. 근데 재밌어. 웃음이 오갔다. 웃음은 대륙을 건너도 금방 온도를 잃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한층 환해졌다. 벽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 다음 달도 보내자. 그러나 먼저 나를 돌보자. 한국어 교실에서는 친구가 생겼다. 캄보디아에서 온 수린과는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바꿔 먹었다. 그녀는 집에서 만들어 온 볶음면을 나누어 주고 나는 베트남식 달걀말이를 싸왔다. 어떤 날은 수업 끝나고 한강으로 걸어가 편의점 라면을 먹었다. 우리는 서로의 나라 이야기를 했다. 비 오는 계절, 바람의 방향, 엄마들의 손맛. 말을 다 전달하지 못할 때면 손짓과 눈빛이 빈칸을 채웠다. 혼자 걷던 시간에 작은 발자국이 하나 더 생겼다. 밤길이 덜 무서웠다. 상담은 여전히 주 1회 받았다. 문 손잡이가 갑자기 돌아가는 소리, 복대서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 같은 작은 자극에 몸이 먼저 굳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상담사는 내게 3번 숨을 가르쳐 주었다.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안전하다를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나는 그 문장을 한글로 작은 카드에 적어 지갑에 넣어 다녔다. 카드 모서리는 금세 닳았지만 문장은 닳지 않았다. 어떤 날은 조금 울었고 울고 나면 조금 더 걸었다. 봄이 다가오자 국립도서관 앞 가로수 가지에 녹색이 묻기 시작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토픽 I 교재를 빌려왔다. 초급 읽기 지문들을 소리내어 읽으면 발음이 입안 모서리에 걸려 죽순처럼 자랐다. 선생님은 매일 단어 수십 개를 외우라고 했다. 나는 벽에 붙은 달력에 작은 네모칸을 그리고 오은 날마다 도장을 찍었다. 시험날 연필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제출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길에 하늘이 이상하게 더 높아 보였다. 결과 통지서에 합격이라는 2글자가 뜨는 순간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박 여사에게 보냈다. 곧바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모티콘이 돌아왔다. 내 안의 작은 아이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센터에서는 가끔 통역 봉사자를 모집했다. 아주 쉬운 안내문을 베트남어로 읽어주는 일. 입소 초기의 동료들에게 서류 작성법을 설명하는 일.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한국어 어휘가 아직 얇았지만 마음의 어휘는 그들 곁에 먼저 가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처음 배웠던 그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단단해졌다. 상담실 앞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여성들의 손을 보면 한때 내 손에 남아있던 떨림이 떠올랐다. 언젠가 나는 이 공간에서 더 오래, 더 깊게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첫걸음 곁에서 숨을 맞추는 일을 내 일로. 주말에는 박 여사를 만나러 갔다. 전철을 2번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탔다. 그녀는 변함없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마이 왔네. 나는 베트남식 충언을 싸들고 갔다. 부엌에서 기름소리가 노랗게 올라오고 우리는 작은 접시에 충언과 김치를 함께 올렸다. 희한하게 잘 어울리네. 그녀가 웃었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그녀의 접시에 올려놓으며 마음속에서도 작은 접시 하나를 올려놓았다.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지난 밤의 그림자 하나. 우리는 그것들을 조용히 나누어 먹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들판이 지나갔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의 각도는 달라져 있었다. 밤이 깊어도 더 이상 밤을 혼자 견디지 않았다. 창문을 조금 열면 도시의 숨이 들어왔다. 빨래가 마르는 냄새, 누군가 웃으며 전화하는 소리, 배달 오토바이의 부 하는 나는 오늘의 목록을 노트에 적었다. 한국어 3과, 바리스타 연습 1시간, 아르바이트, 상담, 산책 20분, 엄마에게 전화, 감사. 마지막 줄은 매일 같은 문장이었다. 감사. 그 문장을 적을 때 심장이 안쪽으로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시작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작은 불씨를 매일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불씨는 내 손바닥 안에 있었고 그 손바닥을 내일도 또 내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나는 살아 있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마이 씨. 그 두 음절이 칠판의 흰 가루처럼 내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했다. 네. 그 대답은 더 이상 두려움의 예의가 아니었다. 나의 자리, 나의 목소리, 나의 속도. 나는 내 방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 보았다. 수없이 깜박이는 불빛 중에 내 몫의 작은 등불이 하나 또렷이 보였다. 나는 손을 들어 그 빛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다. 내일은 조금 더 유려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를 불러보리라.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이름을 같은 온도로 불러주리라.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 위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들을 올려놓고 있었다. 첫 출근 날, 센터에서 나에게 이름표를 건넸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로 마이, 동료 상담사. 손바닥에 올려보니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무게는 내 지난 계절들만큼 묵직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이름표의 모서리가 반짝일 때 나는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프린터가 종이를 뱉어내는 소리, 커피포트가 끓는 숨을 내뿜는 소리, 손소독제의 알코올 향, 사무실을 채운 작은 소리들과 냄새가 오늘의 나를 환영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첫 교육은 비밀 보장과 경계 쓰기였다. 강사가 칠판에 3단어를 적었다. 안전, 신뢰, 속도. 나는 수첩에 그대로 옮겨 적고 옆에 베트남어로도 조그맣게 적었다. 안토안, 틴차이, 앤힙조. 두 언어가 같은 페이지 위에 앉자. 내 가슴도 2개의 심장처럼 튼튼하게 뛰었다. 지은 씨는 내게 두툼한 매뉴얼을 건네며 말했다. 힘들면 손을 들고 쉬어도 돼요. 우리는 뛰는 게 아니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걷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는 오랫동안 뛰어 도망쳤으니 이제는 누군가 곁을 맞추어 걸을 차례였다. 첫 옹콜은 오후였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아주 얇은 숨이 들려왔다. 베트남어로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원센터예요. 지금 안전한가요? 한참 만에 겨우 흘러나온 대답.
조금 괜찮아요. 나는 교육에서 배운 그대로 먼저 숨을 맞추었다. 우리 같이 3번 숨을 쉬어요. 카운트에 맞춰 들숨과 날숨을 나눌 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떨림이 아주 조금씩 가라앉았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지금 근처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이웃, 가게 주인, 혹은 아는 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이름 하나를 말했다. 메모장 위에 볼펜 끝이 사박거렸다. 상담이 끝난 뒤 나는 손바닥에 남은 진동을 3번 털어냈다. 잘했어요. 지은 씨가 내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말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빨랐지만 첫 걸음을 건넌 발끝은 단단했다. 나는 점점 여러 가지 일을 맡았다. 병원 동행, 경찰서 통역, 쉼터 입소 안내, 법률 상담 동석, 그리고 안전 가방 꾸리기, 작은 백팩 안에 속옷 1벌, 생리대, 휴대폰 충전기, 간편식, 여유돈, 중요한 번호가 적힌 카드. 카드에는 이렇게 적었다. 1366, 센터, 박여사, 지은. 베트남어로도 옆에 썼다. 반콩, 초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여성들의 눈가에 한 줄기 빛이 깊게 스며드는 순간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럴 때마다 내 손등에도 조용한 온기가 올라왔다. 특히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린. 안지항에서 왔다는 그녀는 나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손등이 내 옛날처럼 말라 있었다.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가 첫 문장을 꺼내는데 5분이 걸렸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 끊어지면 나는 물을 건넸다. 천천히. 괜찮아요. 안전 계획을 세울 때. 나는 내 과거의 노트를 꺼내는 마음으로 한 칸 한 칸 채워갔다. 여권은 어디 있어요? 전화는? 이웃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모르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증거 목록을 만들었다. 집에 들르는 날 나는 박 여사에게 연락해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휴대전화 자동 백업을 켜고 시간 표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통화 녹음을 켰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리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말 대신 손바닥에서 온기가 오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2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린, 살아. 주말이면 우리는 시골 마을로 찾아가는 상담을 나갔다. 마을 회관, 교회 지하, 슈퍼 옆 작은 쉼터, 따뜻한 보리차와 호떡 몇 장, 그리고 양면으로 인쇄된 작은 권리 카드를 챙겼다. 한 면에는 한국어, 다른 면에는 베트남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이 닫힐 때도 창은 열려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박 여사가 건넨 메모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박 여사는 종종 우리와 함께 왔다. 아주머니들의 두려움을 풀어주는 말투와 눈빛은 내게서도 배울 수 없는 종류의 기술이었다. 그녀가 귤을 까서 접시에 올리고 내가 카드와 안내 책자를 돌리는 동안 누군가는 끝내 입을 열었다. 그 저도의 끝에 붙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내 일의 심장부였다. 지원 그룹을 열 때면 나는 치유의 글쓰기를 제안했다. 긴 문장이 어렵다면 한 단어라도 좋다고 했다. 오늘 울었다. 오늘 버텼다. 오늘 웃었다. 종이 위의 말들이 서로를 향해 다리를 놓는 순간들이 있었다. 누군가는 라면을 끓여오고 누군가는 고향식 차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떡을 잘라왔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다른 나라의 맛을 나눴다. 그 시간
나는 내가 처음 한국에 와서 들었던 가장 좋은 문장을 참여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어떤 날은 함께 한국어 숙제를 했다. 는과 이가에 다 같이 머리를 싸매다가 서로의 실수를 보며 웃었다. 웃음은 유통기한이 짧지 않았다. 물론 늘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신고를 망설였고, 어떤 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결정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다가 내 역할을 떠올렸다. 선택은 그녀의 것, 문은 우리의 것. 돌아간 이들에게도 나는 같은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문이 닫히면 창을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밤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끔 다리가 후들거렸다. 센터에 도착해 조용한 상담실에 앉으면 지은 씨가 차를 건너며 물었다. 오늘은 어디가 가장 힘들었어요? 나도 배웠다. 돕는 일에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손바닥 위에 뜨거운 컵을 올려두고 내 감정의 밑줄을 살폈다. 슬픔, 분노, 안도, 책임, 그리고 이름 하나, 마이.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는 사회복지사 기초과정을 등록했다. 저녁마다 강의실에서 이론을 배웠고 낮에는 현장에서 연습했다. 윤리, 사례관리, 트라우마 인식, 문화중계, 교재를 넘길 때마다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났다. 시험을 통과하던 날, 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홈 나이 촌티 자우 로이, 미 오이.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촌가이 메 기오이람. 휴대폰 화면 위로 작은 눈물이 떨어졌다. 이번 울음은 아프지 않았다. 아주 멀리서부터 달려와 내 어깨 위에 앉았다가 스르르 보드랍게 사라지는 울음이었다. 봄비가 그친 어느 날 전라도로 다시 내려갔다. 이해와 존중이라는 제목의 지역 모임 강의에 동행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회관 문을 열자 비닐하우스 위에 맺힌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풍경은 한때 내 숨을 조였지만 이날은 달랐다. 내 발목에는 도망치는 근육이 아니라 서 있는 근육이 있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도 베트남 아가씨야.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떨림을 감쌌다. 박 여사는 멀리서 따봉을 날렸다. 나는 웃었다. 보기를 떠올렸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부를 전했다. 리는 결국 쉼터를 거쳐 작은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첫날 퇴근길에 내게 사진을 보냈다. 소보로빵 위에 설탕이 눈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나 오늘 하루 혼자서 카운터도 봤어.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문장 끝에 붙은 느낌표는 누구보다 또렷했다.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한 사람의 내일이 조금 덜 어두워졌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나의 내일도 함께 밝아졌다. 늦은 밤, 내 방 창문을 열면 도시의 불빛이 촘촘히 반짝였다. 나는 오늘의 목록을 적었다. 상담 2건, 병원 동행 1회, 권리카드 배포, 회의, 나의 숨 3번, 엄마에게 전화, 고마움. 고마움은 매일 잊지 않으려는 숙제였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수화기 너머의 얇은 숨들이 파도처럼 오고 갔다. 나는 그 숨들을 세며 속삭였다. 천천히, 괜찮아. 그 말은 내게도 돌아왔다. 돕는 일은 무거웠지만 무거움 속에 길이 있었다. 내 이름표는 플라스틱이었지만 내 이름은 더 이상 얇지 않았다. 나는 내가 지나온 어둠의 모서리를 아주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다. 내일은 또 누군가의 첫 여보세요를 받을 것이다. 그때도 나는 말할 것이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당신의 속도로 함께 걸을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이다. 치유는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켜지는 스위치가 아니었다. 나에게 치유는 작은 등불을 매일 손바닥으로 덮어 바람을 막는 일이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겨울빛이 흘러들어 바닥 위에 얇은 종이처럼 깔렸다. 그 위에 양말을 신고 조심스레 올라서면 발바닥으로부터 오늘의 고요가 올라왔다. 여전히 냉장고의 낮은 웅궁거림에 어깨가 먼저 반응할 때가 있었지만 나는 배운 대로 3번 숨을 쉬었다. 들숨, 날숨, 들숨. 나는 지금 안전하다. 카드의 문장을 낮게 중얼거리면 심장이 내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의 소파에 앉아 나는 가끔 내 무릎 위에 2 손을 포개 올렸다. 상담사는 말했다. 몸이 먼저 기억해요. 그래서 몸에게도 새 기억을 주세요. 우리는 편안한 장소를 떠올리는 연습을 했다. 메콩 강가의 저녁, 바나나 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따뜻한 쌀국수 국물의 향. 눈을 감으면 그 모든 것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상담사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리듬을 만들었다. 작은 파도가 내 안에서 건너갔다. 어떤 날은 울음이 안쪽에서 천천히 가득 차 올라왔다가 조용히 넘쳐 흘렀다. 그는 말했다. 눈물은 몸이 안전해졌다는 신호예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울고 나면 나는 다시 걸었다. 나는 내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탕수수 바티라 부르던 하우스의 공기 냄새가 아직도 손목에 묻어 있을까 두려울 때. 노트의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마이, 너는 잘 버텼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죄는 그들의 것이고 치유는 너의 것이야. 베트남어로도 한 줄을 덧붙였다. 마이 오이 콩 파이 로이 추아 촌. 2 언어가 종이 위에서 포개질 때 내 이름이 2번 확인되는 것 같았다. 종이 위 글씨는 단단했고 글씨를 적는 손은 더 단단해졌다. 엄마와의 통화는 매주 같은 시간에 했다. 영상통화를 열면 집 마당에 걸린 빨래와 밥 짓는 김이 화면으로 올라왔다. 동생들이 카메라 앞에서 장난을 치다 도망가면 엄마는 웃으면서 고추를 말리던 손을 털었다. 마이야, 오늘은 어땠니? 나는 한국어 교실 이야기, 바리스타 훈련에서 만든 비뚤어진 하트,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줬다. 엄마는 종종 내 말을 가만히 듣다가 꼭 한 문장을 덧붙였다. 네가 뭘 하든 너는 내 딸이다. 그 말이 내 속에 남아 덩어리처럼 굳어있던 죄책감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았다. 언젠가 내가 다시 집에 갈 수 있을지 아직 몰라도 우리의 시간은 이미 이어져 있었다. 나는 한국 편의점에서 산 작은 우체통 엽서에 벚꽃 사진을 붙여 보냈다. 한국의 봄은 분홍색이야. 우리 집 앞 망고 나무의 초록처럼 아름다워. 몇 주 뒤 엄마가 보낸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말린 망고, 라임잎, 작은 스카프 하나. 상자를 열자 베트남의 바람이 내 원룸에 가만히 들어왔다. 나는 스카프를 목에 감고 라임 잎을 한 장 찻잔에 띄웠다. 향이 올라오는 동안 마음 한가운데 작은 다리가 놓였다. 서울의 베트남 공동체 축제에 통역 봉사자로 갔다. 붉은 등롱이 천장에 매달리고 군고구마 냄새와 고수향이 뒤섞인 공기가 행사장을 채웠다. 아오자이를 입은 아이들이 북을 두드릴 때 내 심장도 같은 박자로 뛰었다. 나는 안내 책자를 나눠주고 무대 뒤에서 아이들의 옷고름을 묶어줬다. 예쁘다. 한국어로 말하면 아이들이 웃었고 베트남어로 말하면 더 크게 웃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에도 고향의 온도가 분명히 있었다. 축제가 끝난 뒤 우리는 남은 음식을 모아 조용한 테이블에서 나눠 먹었다. 찹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자. 스티로폼 컵 안 따뜻한 차가 목을 천천히 내려갔다. 이국과 고향이 같은 접시 위에 놓이는 순간 나는 이곳이 내 삶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아주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느 주말에는 박 여사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강물은 무표정했지만 그 무표정이 내 마음을 닮아 있어 위로가 되었다. 벤치에 앉아 박 여사는 고구마를 꺼냈다. 뜨거우니 조심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지난 계절의 냄새가 조금 사라졌다. 우리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보기는 잘 있나요? 박 여사는 미소 지었다. 동네 아이들이 잘 챙겨주더라. 그 말을 듣자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 했지만 그 아픔 위에 고마움이 얹혔다. 떠나온 것들에도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순간에 멈칫했다. 복도 끝 전구가 깜빡일 때, 바람에 문이 탁 닫힐 때, 그럴 때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돌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베트남에서 가져온 작은 강돌. 표면이 매끈하고 둥글었다. 그 돌을 만지며 5가지를 마음속으로 세었다. 보이는 것 하나, 들리는 것 둘, 몸에서 느껴지는 것 셋, 냄새나는 것 넷, 맛볼 수 있는 것 5. 감각이 현재를 가리키면 과거의 그림자는 조금씩 뒤로 밀려났다. 치유의 길은 직선이 아니었고 나는 지그재그로 전진했다. 지원 그룹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길게 말했다. 말은 내 안에서 몇 번 멈칫거리다가도 다른 여성들의 눈빛을 만나 다시 흐름을 찾았다. 누군가는 내 손을, 누군가는 내 문장을 붙잡아 주었다. 내 차례가 끝나자 한 여성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알았다. 치유는 내 것인 동시에 우리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서로의 등불이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고 창문에 빗방울이 점점점 찍히던 날 나는 도서관에서 시집을 빌려왔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오래된 구절을 소리내어 읽자 목구멍에서부터 가슴으로 글자가 내려갔다. 나는 책갈피 대신 버스 티켓을 끼워두었다. 내일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그 티켓은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왔다. 나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단어가 내 안전을 지켜주는 문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이제 나는 다른 이름을 조금 더 앞에 둔다. 생존자, 동료 상담사, 마이. 때로는 그 이름들을 번갈아 불러본다. 소리마다 내 숨이 다른 높이에서 울린다. 마이라고 부를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린다. 나는 거기에 머문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내일의 문을 연다. 베트남에서 온 상자에 들어있던 라임 잎은 다 쓰고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한국 시장에서 비슷한 향의 잎을 골라 작은 유리병에 꽂았다. 물을 갈아줄 때마다 잎맥을 따라 작은 빛이 흘렀다. 선인장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자랐고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화분 겉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뒤집었다. 흙 냄새가 올라오면 나는 마음속에서도 작은 흙을 뒤집었다. 묵은 기억 아래에 숨겨진 새 기억들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어느 저녁 센터 강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기타 한 대와 목소리 몇 개가 만든 따뜻한 밤. 내가 무대에 올라 베트남 자장가를 불렀다. 아우, 오. 첫 음이 나오는 순간
내 아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속에서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은 채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귀에도 낯설지 않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설쳤다. 잠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진동 때문에. 치유의 여정은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매일 같은 문장을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다. 오늘 내게 친절했다. 어떤 날은 조금, 어떤 날은 아주. 숫자를 붙일 수는 없었지만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뒤로 미끄러질 때마다 다시 섰고 다시 서면 한 발 더 나아갔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워 모으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하염없이 쏟아지던 시간 속에서 나는 내 몫의 고요를 조금씩 주워 담았다. 그 고요로 내일의 배낭을 가볍게 메었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찾던 약속의 땅은 꼭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를 잃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오래 기다려온 약속의 땅이었다.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빛이 들어온다. 빛은 오래된 먼지를 드러내기도 하고 새로 닦아낸 유리의 투명함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내 삶의 빛도 그랬다. 때로는 내가 잊고 싶은 조각들을 비추었고 때로는 내가 새로 닦아낸 용기를 환하게 밝혀주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희망은 커다란 폭죽이 아니라 매일 아침 창문을 조금 더 열어보는 작은 동작들에 깃든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창문을 연다. 그리고 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내가 배운 것들을 적어 내려간다. 나는 약속의 땅을 찾아 먼 나라에 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처음엔 타인의 입말로만 존재했다. 괜찮다. 따뜻하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는 말들은 쉽게 약속이 되었고 쉽게 금이 갔다. 낯선 땅의 현실은 추웠고 사탕수수라 부르던 줄기들 사이에서 내 하루는 길었다. 폭력의 그림자는 소리로 먼저 왔고 내 몸은 그 소리에 반응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침묵 속에서만 내 비명이 들리던 날들. 나는 내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마이, 마이, 마이.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이었다. 어느 밤 알코올 냄새와 함께 다가온 손길 앞에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꺼내어 아니오를 말했다. 문은 무너질 듯 흔들렸고 나는 벽장 뒤 좁은 통로를 기어 나와 어둠으로 뛰었다. 그리고 박 여사의 대문을 두드렸다. 도와주세요. 그 한 문장을 세상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의 베트남어, 서울의 센터, 지은 씨의 손,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법정의 고요한 질서. 누군가의 언어와 누군가의 전문성과 누군가의 연대가 겹겹이 얹히며 나를 끌어올렸다. 마침내 정의가 이름을 가졌고 나는 합법적으로 머무를 자격을 얻었다. 그날 나는 법의 언어로도 살 수 있다를 배웠다. 새로운 방에 전등을 켜고 작은 선인장에 물을 주고 한국어 교실에서 자음과 모음을 배웠다. 바리스타 기계 앞에서 손목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고 김밥집 설거지대 옆에서 천천히 해요라는 말의 온도를 배웠다. 첫 월급으로 베트남에 돈을 보냈을 때 두 나라 사이에 놓인 다리를 나는 내 손끝으로 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누군가의 첫 여보세요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린의 떨리는 호흡,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려준 박 여사의 미소, 문이 닫히면 창을 생각하라는 작은 카드. 나는 내가 받은 빚들을 모아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일에 내 이름을 썼다.
치유는 긴 숨이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는 문장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몸에게 가르치는 일, 메콩 강가의 저녁을 떠올리며 서울의 바람 속에서 라임 잎이 차를 마시며 내 아내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나는 종종 뒤로 미끄러졌고 그럴 때마다 천천히 다시 섰다. 그 반복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피해자라는 이름은 나를 지켜주었고 생존자라는 이름은 나를 앞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선다. 마이. 이 이름으로 누군가를 부드럽게 부르고 누군가의 이름을 정확히 듣는다.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싶다.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말끝에 얇은 떨림, 겨울에도 반팔로 다니는 이유 없는 단정함, 어느 날 갑자기 줄어든 연락,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모두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손짓일 수 있다. 손을 내밀되 강요하지 않고 묻되 재촉하지 않고 괜찮아? 네 속도로 얘기해도 돼. 이 한 문장은 많은 밤을 건너게 해준다. 혹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전화를 걸어달라. 1366 지역센터 믿을 수 있는 이웃 그 어디든 당신을 기다린다. 도와달라는 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다. 용기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횟수다. 넘어져도 다시, 두려워도 다시, 그렇게 다시의 끝에서 우리는 살아남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기록은 침묵을 허물고 침묵 위에 다리를 놓는다. 이 다리는 나 하나만 건너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린이 건너고 내일의 누군가가 건넌다.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된다. 누군가는 비와 바람을 막는 지붕이 되고 누군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표지판이 된다. 박 여사는 내게 대문을 열어준 사람이고 지은 씨는 내 말에 길을 내준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송을씨가 되겠다. 그 송을씨가 웅걸웅걸 떨리더라도 분명히 읽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응원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한 줄이 누군가의 밤에 등불이 됩니다. 당신이 남긴 문장이 먼 마을의 누군가에게 다하,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을수록 침묵의 벽은 더 빨리 얇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안전하게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연대입니다. 당신의 참여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약속의 땅은 멀리 있지 않았다. 나를 잃지 않는 자리, 서로의 이름을 잊지 않는 자리, 괜찮냐는 질문이 부끄럽지 않은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약속의 땅이다. 오늘도 나는 작은 선인장에 물 한 스푼을 주고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이 당신의 방에도 들어가길,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입술에서 따뜻하게 불리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비추는 동안 우리는 집이 된다. 길이 된다. 내일이 된다.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부른다. 마이.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떠올린다.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진다. 함께 걸어주어서 고맙다. 끝까지 들어주어서 더 고맙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살아간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